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시골의 기괴한 우물에서 친구들과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경험한 이야기니까 거의 10년 이상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도심에서 살지만 그때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을 하기보다는 친구들과 밖에서 노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이가 좋았던 친구들은 나를 포함해서 총 4명. 이렇게 우리 4사람은 리더격이었던 시의 집 근처에 있는 깊은 숲에서 거의 매일을 해가 질 때까지 놀았습니다. 몇 년을 그곳에서 놀았기 때문에 숲의 구조는 거의 숙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숲에 들어가서 노는데 갑자기 A군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길이라도 잃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고 이 숲은 그렇게까지 길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왔던 길을 되짚어가며 A군을 찾아다녔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 시의 집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A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A군을 보채며 빨리 돌아가자고 얘기했고 A군은 저를 보면서 있잖아, 이런데 우물이 있었던가?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 말에 A군이 손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확실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우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뚜껑이 닫혀 있었고 우물의 지붕 같은데 걸린 물동이가 뚜껑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A군이 저에게 다시 물어왔는데 그렇지, 전에는 분명 없었지 라고 뒤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A군의 말에서 조금 공포를 느꼈지만 모두 어린아이라 그런지 공포는 금방 흥미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뚜껑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물은 약 직경 1m 정도로 보였고 바닥이 간신히 보이는 것을 보아 그렇게 깊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군이 다가오면서 손전등도 들고 왔는데 한번 내려가 볼래 라고 제의해왔는데 그 말들은 우리는 시군의 제안에 찬성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작았던 제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물동이 줄에 매달려 내려가 보니 우물이 의외로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위에서 3사람이 들여다보는 것이 보이지만 아주 작게 느껴졌습니다. 우물 바닥에는 낙엽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전부 마른 게 아니라 막 떨어진 나뭇잎처럼 보였습니다. 비군이 저에게 안에 뭐 별다른 거 있어? 라고 물어왔는데 저는 넘겨받은 손전등 불빛으로 주변을 비춰보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 라고 대답하려고 위를 올려다본 순간 어둑했던 우물 안이 갑자기 새까맣게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뚜껑이 닫혔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순간 겁에 질린 저는 장난치지 마. 빨리 열어. 아래서 죽어라 소리쳐도 들리는 것 같지 않았는데 불운하게도 유일한 불빛이었던 손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울 것 같은 기분이 되어서 아무리 소리쳐봐도 뚜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손전등 불빛도 꺼지게 되었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어둡고 좁은 공간에 갇혔을 때의 공포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머릿속이 이상해질 것 같은 와중에도 계속 열심히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자 지금까지 꺼져 있던 손전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어두웠던 공간에 빛이 생긴 것만으로도 안심한 저는 3사람이 뚜껑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분명 뚜껑을 열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으니 눈앞에 벽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까는 몰랐지만 조금 윗부분에 손잡이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줄을 타고 올라가 그 손잡이를 당겨보니 숨겨진 문처럼 우물벽이 열렸는데 공포보다도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줄에서 내려와 구멍을 들여다보았는데 안을 보자마자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평 정도 되는 크기의 공간이었는데 벽 한쪽이 전부 인형들로 가득했습니다. 종류와 크기는 모두 각자 달랐고 그 인형들 모두가 내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여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 가장 안쪽에 뭔가 큰 것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빛을 비추어 보니 그것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바지를 입은 발, 새카만 손과 셔츠, 가슴까지 자란 머리카락, 그리고 얼굴을 비추려 하던 순간
갑자기 뭔가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면서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뛰기 시작한 나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는데 닥치는 대로 주변을 더듬거리니 뭔가에 눌린 것처럼 몸이 꽉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놓쳐버린 손전등이 내 가슴에 올라탄 인형을 비춘 그 순간 바로 제 기억은 끊겼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시의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시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욕을 해대며 시를 때리던 것을 시군의 아버지께서 오셔서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모두 울면서 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제가 내려간 뒤 예상대로 시군의 제안에 따라 장난으로 뚜껑을 잠시 닫아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열 생각이었는데 다시 뚜껑을 열려고 하니 아까까지는 둘이서도 가볍게 열 수 있었던 뚜껑이 갑자기 들리질 않았고 세 사람이 들어보아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 시군은 바로 아버지를 부르러 달려갔고 그런 와중에도 A와 B는 내 비명을 들으면서 필사적으로 뚜껑을 열어보았지만 뚜껑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군이 아버지와 다른 어른들을 데리고 왔을 땐 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A군과 B군도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시군의 아버지가 커다란 망치를 들고 와서 뚜껑을 때려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군의 아버지가 서둘러 내려가 보니 벽구멍 속에서 인형에 둘러싸인 채 가슴에 인형을 꼭 안은 제가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저를 끌어올리는데 B군의 아버지도 도와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깨어날 때까지 친구들이 모두 제 곁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군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평생을 살았지만 그런 곳에 우물이 있는 건 처음 봤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 너희들은 저 우물을 어떻게 찾은 거니? 라고 저희 4명에게 물어왔지만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B군의 아버지는 마을에 오래 사셨던 어르신들에게 모두 물어봤지만 우물에 대해 아는 분이나 들어봤다는 분도 아무도 계시지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도 선뜻 믿기 어려웠다. 라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 말들을 생각해도 다시금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납니다. 그 뒤에 우물은 마을 차원에서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옆 마을의 유명한 절에서 스님까지 모셔온 것을 보면 분명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안쪽에 있던 것은 누군가의 시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물과 인형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탈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밀폐되는 기분이 드는 공간에 가면 스스로를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꿈의 뜻. 2012년 12월 26일. 꿈을 꿨다. 상당히 강렬해서 일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내가 나인데 또 다른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1인칭과 3인칭이 섞여 있는 듯한 희한한 시점이었다. 나는 죽어서 저승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배경은 어둡고 검붉은 색감이었고 내가 앉아있는 바닥도 검은색으로 온통 어두운 색이지만 어디선가 조명이 있어서 사람들이나 사물은 충분히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밝은 곳이었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죽은 다른 사람들도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은 호명되는 사람이 앞으로 나가서 염라대왕 앞에서 한 명씩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평가를 받고서 그 자리에서 판결을 받는데 대강당 같은 오픈된 곳이라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재판의 진행 과정을 보고 있는 곳이었다. 누구는 판결 후에 다른 재판장으로 가거나 그 자리에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다이나믹한 광경을 구경하는 거다. 재판을 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쫄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중주인들은 자리에 서자마자 대형 스크린에 살아 생전에 행했던 온갖 행위들이 하이라이트로 뜨기 시작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도 비춰준다. 혹여라도 재판 중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반성하는 척이나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주위에 있는 안내원들이 당신은 육신에서 벗어났기에 심층 심리의 영역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불가능한 곳이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벌이 경감이 되거나 정상 참작도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태생부터 나쁜 인간은 숨길 수가 없다고. 그 자리에 서자마자 판결이나 변명도 듣기 전에 곧바로 지옥 아래로 슬라이딩을 하며 떨어졌다. 비명을 지르며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대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저지른 일들을 스크린으로 시청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경우의 사람들은 판결도 없이 지옥행이었다. 드디어 내 이름이 호명이 되었고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다. 내가 앞에 서자 염라대왕 앞에 이름이 붙어있는 서류철이 나타나고 스크린에 영상들이 뜨기 시작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죽기 전까지 하이라이트만 편집돼서 빠르게 보여준다. 영상으로 보니 상당히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다. 순간순간 오래되어 기억에서 사라진 반가운 친구들도 다시 봤고 추억이 서린 영상이었다. 남한테 피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주거나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다. 불가항력적인 피해는 제외되는 것 같다.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너는 가지고 태어난 외모와 달리 물욕이 없어서 선행을 많이 했구나. 너로 인해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있으니 더 좋을 수는 없다. 의외로다. 나름 괜찮은 칭찬을 들어서 극락행을 확신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니에요. 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후리고 다녔는지 그것 좀 봐주세요.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쟤는 뭐야 하면서 뒤돌아보니 오래전 여친이었다. 아니 그냥 평범하게 깨진 거였잖아. 왜 이제 와서 그래. 치정 사건은 두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 재판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 이 일을 걸 정도라면 너도 어느 정도 죄의 무게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제시한 당신도 버리지 못한 사심으로 의견을 제시했기에 너희 둘 다 벌을 내리겠다. 예전 여친은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끌려갔고 코앞에서 극락행을 놓친 나는 너무 억울해서 말도 못하고 끌려가면서 염라대왕이 그녀는 내가 사바세계에 남긴 업이다. 너는 그 업을 마무리 짓고 다음 재판 때 다시 보자. 저승사자들에게 두 팔을 붙들려 끌려가던 난 어두운 곳으로 던져져서 하염없이 지나가다 아주 밝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 그곳을 지나자 어느 순간 거인이 내 발을 잡아 거꾸로 들고 등짝을 때리고 있었고 내가 깜짝 놀라서 숨을 쉬자 건강한 왕자님이 태어났네요. 라며 포대기에 씌어져서 탈진에 지쳐 누워있는 어떤 여자에게 안겨졌는데 아까 먼저 끌려갔던 예전 여친이었다. 왠지 모를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전 여친이라고 해야 할지 엄마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묵은 인연의 표정을 보니 어쩐지 이해가 됐다. 넌 내가 싫었던 게 아니라 떨어지기 싫었던 거였구나. 여기까지가 내 꿈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현실의 이야기이다. 2014년 4월 18일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이다. 룸메이트와 불화로 새 방을 알아보는 와중에 영주권 문제와 동생 결혼식 등이 겹쳐 급하게 한국을 가야 했다. 방도 못 구한 상태로 한국에 다녀오면 지낼 곳도 없는데 키우던 고양이를 맡길 데가 없었다. 절대로 버릴 수도 없고 한국에 같이 데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고양이만이라도 맡아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광고를 올렸다. 3시간 만에 연락이 왔고 아무 조건 없이 맡아준다는 그 여성분이 너무 고마웠다. 겨우겨우 큰 일은 맞고 조금은 가벼운 기분으로 한국에 다녀올 수 있게 됐다. 2014년 5월 25일 고양이를 맡아준 그 여성분과 인연이 되어 사귀게 되었다. 2017년 4월 12일 드디어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상견례를 했다. 우리가 외국에 나와 사는 사람들이라 1년에 한 번 한국에 가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면 결혼식 얘기는 내년에 또 만나서 해야 하게 되니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식 이야기까지 꺼냈다. 바빠졌다. 다행히 결혼식은 1년 후에 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넉넉했다. 2018년 2월 7일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우리들의 궁합을 보셨다고 한다. 그런데 내용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한다. 아주 긴 인연을 가진 천생연분으로 나왔단다.
궁합을 봐준 보살님들이 공통으로 한 말은 얘네들은 전생에 모자지간이었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영화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고 한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영화는 2017년에 나왔다. 궁합을 봐준 보살님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뒤에 더 있을 텐데 내 기억이 거기까지인가 보네. 라며 덧붙이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자지간이었던 전생에서는 내가 엄마보다 일찍 갔어. 그래서 엄마는 그게 한이 돼서 동시대에 태어나서 너랑 만난 거야. 아내 될 사람이 너한테 엄마처럼 잘해주지. 전생에 엄마 노릇을 다 못해서 그런 거야. 너도 잘해줘. 만약 내가 한국에 있었어도 다른 나라에 있었어도 너랑 만났을 인연이야. 라고 하셨다. 2018년 11월 10일 결혼식 당일날까지 맡겨두었던 신랑 예복이 도착하지 않거나 지하주차장에 차량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우리는 무사히 결혼했다. 그렇게 나는 6년 만에 그 꿈의 뜻을 알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마을. 지금은 도시에 이사해서 살고 있지만 어릴 적에는 시골 마을 같은 곳에 살았다. 우리 집 뒤에는 산이 있었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산이었는데 마을에서는 그 산을 저주받은 산이라고 불렀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절대로 그 산에 가면 안 된다고 나에게 당부했다. 나 역시 산에는 가지 않았다. 아무래도 산에 들어서면 그걸 기점으로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산에 들어간 사람은 그대로 실종된다고 하고 마을에서는 유명한 심령장소였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심령장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언제나 일정하게 누군가는 산을 찾았다. 이른바 여행객이었다. 저주받은 산이라는 건 아마 마을 안에서만 도는 소문이었겠지. 마을에는 딱히 기념품을 파는 곳 하나 없었기에 솔직히 왜 이 마을에 관광을 오는지는 의문이었다. 그리고 하필 산을 찾는 것도 의문이었고 하지만 여행객들은 산에 들어갔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내려온다. 아니, 실제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어느 여행객이 말하길 산속에는 허물어진 신사가 있었다고 한다. 다른 여행객들도 저마다 그렇게 말했기에 정말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어느 날인가 학교에서 친구가 산속에 있는 신사 이야기를 꺼냈다. 친구는 궁금한 것 같았다. 왜 신사가 있는데도 산이 저주를 받았는지 말이다. 나도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그러자 친구는 내게 함께 산에 가자고 제안했다. 아마 그때 내게 공포심 같은 건 없었던 것 같다. 여행객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사히 돌아오는 걸 봤으니까 분명히 저주 같은 건 미신이라고 결론을 내린 나와 친구는 방과 후에 같이 산에 가기로 했다. 집에서 회중전등과 모기약, 간식을 가지고 나섰다. 친구랑 산에서 같이 간식을 먹자고 얘기했었기 때문이다. 친구도 우리 집에 들렀다가 같이 산으로 향하게 되었다. 물론 행선지가 어디인지 어른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채로 산에 들어섰지만 아무런 이상도 느끼지 못했다. 잔뜩 들떴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지만 학교를 마치고 온 탓에 해도 슬슬 기울고 있었다. 이래 가지고는 간식을 먹을 시간은 없겠다고 아쉬워하면서 나와 친구는 무난하게 신사에 도착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야 우리는 후회하게 되었다. 사당 안에서 뭔가가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옴짝달싹 못하게 멈춰 서버렸다. 무언가 바라본다는 느낌을 받았을 뿐 실제로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도 기분이 나빠졌다. 친구는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다.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발길을 돌리려 해도 몸이 전혀 움직이질 않았다.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저주를 받아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질 않고 머리는 어지러웠다. 그러다 어딘가 먼 곳에서 덜컥하는 소리가 났다. 망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 소리와 함께 가위가 풀려 나는 친구의 손을 잡아 끌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치던 도중에 몇 번이고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넘어지면 끝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이었으니까. 문득 깨달았다. 은은하게 밝은 기운이 남아있던 하늘이 점차 어둠에 깔리고 있다는 것을. 공포심이 점점 커질 무렵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뒤에서 뭔가가 쫓아온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쫓아오고 있었다. 버석거리며 풀을 헤치고 확실히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잡히면 죽는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뒤를 힐끗 보자 눈에 핏발을 세운 검은 원숭이가 쫓아오고 있었다. 이대로 죽을 거라고 생각하며 미친 듯이 달려 겨우 산에서 빠져나왔다. 산에서 나오니 검은 원숭이도 쫓아오지 않았다. 겨우 한숨 돌린 뒤 나는 떨리는 손발로 간신히 집에 돌아왔다. 그날 밤에 집안 사람들은 왠지 어두운 얼굴이었다. 특히 할머니는 뭔가 중얼중얼 거리고 있었다. 불경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들켰나 싶어 동요했지만 딱히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저녁을 다 먹을 무렵에 전화가 왔다. 나는 아직 산에서 겪은 공포를 잊지 못해 어머니 곁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어머니가 든 수화기에서 전화 내용이 새어 들려왔다. 나는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전화를 걸어온 것은 나와 산에 같이 갔던 친구의 어머니였으니까. A가 아직 집에 안 왔네요. 혹시 그 댁에 있지 않나요? 더는 뭐가 뭔지도 알 수가 없었다. 내가 공포에 질려 산을 달려 내려올 때 같이 손을 잡고 있던 친구는 사실 없었던 것이다. 내 바로 곁에 있었던 친구는 산에서 사라진 것이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혹시 모르니? 하고 물어봐도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실로 어마어마한 거짓말쟁이다. 전화는 끊어졌다. 친구의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고 한다. 죄책감이 나를 에워쌌다. 거실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나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대뜸 산에 갔느냐 하고 물어보셨다. 나는 어째서인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노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재빠른 몸놀림으로 나에게 달려들었다. 어째서 간 거냐? 그곳은 저주받은 곳이야. 너는 이미 쉬어 있어. 곧 찾으러 올 게다. 찾으러 온다니. 그 원숭이를 말하는 것일까? 나는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몰랐다. 내 친구도 갔었지. 그 녀석은 너를 대신해 잡혀간 거야. 친구가 나 대신 잡혀갔다는 말을 듣자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나에게는 다행히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친구에게는 아무리 사과를 해도 모자랄 일이다. 저주받은 산. 과거에 내가 살던 마을은 식인 마을이었다고 한다. 식인종의 더러운 피를 증오한 나머지 산에 신성한 신사가 저주를 내렸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신사의 저주가 너무 강해서 잦아들지를 않는다고 했다. 그렇기에 저주를 직접 받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오르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행객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산을 내려온 것도 그 때문이었던 것이다. 친구는 나를 대신해서 잡혀간 탓에 나는 멀쩡한 것이고 처음부터 저주를 받은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였던 것이다. 그 원숭이 같은 것은 산신인지 무엇인지 정체를 알 수가 없다. 나는 그 이후에는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않고 있다. 다음에 가면 정말 죽을지도 모르니까. 네 번째 이야기, 공장의 자동문 괴담. 기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무렵 이야기다. 그 공장에서 심야순찰을 하는 경비원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늦은 밤 공장 복도를 흰 그림자만 있는 존재가 배회한다는 소문이었다. 공장 옆에는 커다란 공장이 한 동이 더 있고 공장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건설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통로의 자동문이 고장인지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도 멋대로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다. 어느 밤 나는 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밤중 공장에 홀로 남아서 기계 정비를 하고 있었다. 정비하던 기계는 정기적으로 물을 넣어줄 필요가 있었기에 나는 양동이에 물을 퍼서 구루마로 운반하고 있었다. 마침 딱 그 고장난 자동문을 통과하기 얼마 전 통로에 놓여있던 짐과 구루마가 부딪히는 바람에 물이 조금 쏟아지고 말았다. 통로를 물바다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가버리면 다음날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는 일이다. 나는 기계 정비를 마친 뒤 물을 닦을 걸레를 가지고 자동문 앞으로 돌아왔다. 문 앞에 도착한 순간 위화감이 느껴졌다. 양동이에 물이 쏟아져 생긴 웅덩이에서 시작해 자동문 쪽으로 이어지는 젖은 발자국이 보였다. 공장에서는 안전을 위해 작업원은 작업용 안전화를 신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안전화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붙어있는 고무 모양이 아니라 슬리퍼처럼 마치 평평한 면으로 된 것 같은 모습의 자국이었다. 그뿐 아니라 공장에 남아있는 건 나 혼자였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다는 걸 진작에 확인했던 터였다. 작업장 외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경비원이 순찰을 할 시간도 아니었다. 옆 공장도 아까 내가 물을 뜨러 갔을 때 문을 잠갔고 열쇠는 내 주머니 안에 있다.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머뭇거리며 옆 공장 상황을 살피러 가봤지만 문은 잠겨 있고 누가 안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안도한 나는 자동문 앞으로 돌아가서 웅덩이를 닫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 순간 웅덩이 수면에 흰 그림자 같은 게 문 쪽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비쳤다. 깜짝 놀라 일어나서 주변을 확인했지만 주변에는 딱히 별다른 게 없었다. 수면에 비친 것 같은 하얀 것도 마땅히 보이질 않았고 기분 탓인가 생각하며 다시 물을 닦으려 하던 순간 등 뒤에서 자동문이 갑자기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문 앞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문 앞에 평평한 바닥으로 찍힌 발자국이 이어져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아까 옆 공장을 보러 갈 때도 저런 발자국이 있었던가? 기억을 되살려 봐도 웅덩이에서 자동문 쪽으로 발자국이 점점이 이어져 있을 뿐 문 앞에는 없었을 터였다. 그쯤 되자 전에 경비원들에게 들었던 소문이 떠올라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황급히 웅덩이를 닦아내고 공장에서 도망치듯 퇴근했다. 돌아가기 직전 공장에 불을 끄고 있을 무렵 자동문 쪽을 슬쩍 보니 문은 아직도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 후에는 특히 이상한 일은 없었다. 공장에서 사고가 있었다거나 과거에 사람이 죽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도 들은 게 없고 다만 그 자동문은 몇 번이고 수리업자가 와서 문을 고쳤지만 아직도 고쳐지지가 않았다. 별 생각 없이 들른 편의점에서 혹은 직장이나 병원에서 사람도 없는데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은 종종 볼 수 있다. 대개 그런 경우 센서의 오작동이라고 설명이 되겠지. 하지만 문에 붙어있는 적외선 센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센서는 그걸 인식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언제나 거기에 있어서 우리 곁을 떡하니 배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아직도 그 문은 가끔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다. 5번째 이야기, 방송 제작 일을 했던 사람의 실화괴담. 심령 특집 방송을 제작하는 스태프가 체험한 기묘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어떤 동영상 사이트에서 심령 장소 돌격 영상을 투고하는 사람에게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던 때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N군이 저에게 직접 말한 것입니다. 심령 장소에 담력 시험을 간다는 컨셉의 동영상이었는데 유령 같은 게 찍혀서 난리였습니다. 투고자도 언급하기도 했고 직접 보니 영상적으로도 꽤 쓸만해서 연락을 제가 했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과 연락이 닿아서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인터넷 동영상을 직접 올리는 건 화질적으로도 여러모로 문제가 있어서 원본 파일을 빌려주거나 복사해줄 수는 없겠느냐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다는 한마디 답장과 함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집이 제가 사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았기에 직접 받으러 가기로 하고 그날 밤 알려준 주소를 통해 그 사람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역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학생용 아파트 2층. 그 사람이 말해준 주소였는데 초인종을 누르고 투고자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왔는데도 도저히 나올 기미가 안 보여서 몇 번이고 다시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옆집 문이 열렸는데 옆집에서 나온 사람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나 싶어서 사과하려 했는데 그 여성분이 의아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요. 거기는 빈 방인데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방은 3년 전에 이사 온 이래로 쭉 공실이었으며
지금까지 사람이 살았던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전 속았다는 생각에 투고자에게 메일을 보내 따지려고 했는데 답장은 휴대폰 회사의 서버에서 날아왔습니다. 해당 메일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서둘러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역시도 사용되지 않는 번호라는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기 1시간 전에 통화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밤 9시 넘어서였으니까 전화 예약도 금방 될 만한 시간도 아니었고 만약 장난을 치는 거라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장난을 치는 의미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유도 모르는 채로 집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의 방송 해설을 위해 영능력자의 조언을 얻으러 갔을 때 그 영능력자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나지 못해서 다행이네 라고 말입니다. 이유를 묻자 더 이상 여쭤보아도 다른 대답을 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동영상은 지금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 그 동영상의 투고자에게 연락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낭비인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도 뭔가 아깝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제작회사 친구 하나가 집요하게 물어보길래 술 한 잔을 얻어마시고 가르쳐주기는 했는데 그 녀석이 이번에 갑자기 혼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알려준 게 원인인가 싶어서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후로는 심령방송 관련 일에서는 손을 떼고 다른 방송 제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화장실 괴담. 중학교 때의 이야기이다. 귀신 같은 것과는 별 상관이 없지만 어쩐지 매우 기분 나쁜 사건이었다. 부활동 도중에 같은 반 여자아이 2명이 잠깐 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와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들었더니 부실이 있는 건물에 여자 화장실 문이 하나만 열쇠가 걸려 있는데 노크를 해도 답변이 없어서 조사해주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귀찮기는 했지만 일단은 조사해보기로 했다. 여자아이들의 장난일지도 모른다 싶어서 친구 한 명과 같이 갔다. 분명히 문은 잠겨 있었다. 노크를 하고 큰 소리로 외쳐도 대답은 없었다. 아래에서 들여다봤지만 발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누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답변이 없었기에 문을 올라타서 안을 들여다봤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커버 위에는 빨간 종이가 놓여 있었다.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는 빨간색 종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고 그냥 장난이다 싶어서 돌아갔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이 일이 반복되었다. 같은 일이 이틀 동안 반복되다 보니 선생님에게 말해야 할까 싶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호기심에 젖어서 며칠간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날도 같았다. 3일째에는 여자아이들이 이제 자신들은 오지 않겠다며 무엇인가 변화가 있다면 가르쳐 달라고 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이어졌다. 어쩐지 기분이 나빴지만 솔직히 점점 실증나고 있었다. 매일 똑같이 잠긴 문과 빨간색 종이는 시시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6일째 되는 날에 일어났다. 부활동 도중 갑자기 여자아이 한 명이 부실에 뛰어들어왔다. 그리고는 나의 팔을 잡아당긴다. 가는 곳은 물론 여자 화장실. 가보니 이미 여자아이 한 명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새빨개져 있어. 그렇게 말했다. 온갖 것을 생각하며 문 위로 들여다보니 화장실의 벽이 새빨갛게 변해 있었다. 순간 온몸이 굳었다. 조금 진정하고 자세히 보니 벽은 무엇인가로 칠해진 것이 아니었다. 빽빽하게 틈이 없이 빨간색 종이가 벽에 가득 풀로 붙여져 있었다. 이건 아무래도 위험하다 싶어서 선생님에게 제대로 말하기로 했다. 이야기를 듣고 화장실까지 온 선생님은 말을 잃고 한참을 서 있었다. 왜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냐는 설교를 듣고 그 화장실은 잠시 동안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았지만 결국 범인은 잡지 못했다. 지금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에 무서웠던 사건이다.